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낙관론보다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 비관론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진화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게 사슴이든 사자든 일단 도망을 가야 안전했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남은 인류가 우리의 선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전자가 남아서 인간은 비관론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같은 금액의 돈을 버는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다고 하는데요. 손실 회피 본능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비관론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면 많은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조정장세에서 실제로 잃은 돈보다 조정장세를 대비하거나 예측하려다 잃은 돈이 훨씬 더 많다. 비관은 쉽고 낙관은 어렵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법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482, 3,500선까지 한 17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도 또 한번 증시 내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토론하시는 날이죠. 영일만 앞바다에 유전이 있을 수 있다. 깜짝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성은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결론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탐사는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1년여간의 기록 여러분과 같이 한번 되짚어보죠. 또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죠.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해서 불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불꽃이 잘 보이는 지역에 바가지 요금 논쟁도 또 있는데요. 또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한화그룹은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불꽃 축제를 계속해서 하려는 건지 그 불꽃 속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계산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실까요?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2글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더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 2글자인데요. 미국 정부가요. 해외 전문직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때 이것 발급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올리겠다.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받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각 기업들과 인재들 사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 인재 유입이 더 어려워질까 봐 또 불안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는요. 다음 주부터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것 없이 입국을 허용합니다. 3명 이상 그리고 최대 15일 체류하는 조건을 말하는데요. 외국인의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일종의 허가증이죠. 우리말로는 사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외래어 2자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2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이것을 발급받으셨던 그 이야기 체험담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장도 좋았고 우리 시장 출발도 좋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엔비디아, 애플이 쌍끌이 장세를 연출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동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4% 올랐고요. 나스닥이 0.7%,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4%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전약 후강의 장세였습니다. 개장초 좀 불안했죠. 네.
트럼프 행정부 갑자기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증액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오픈 AI에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약 1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번 계약에 대해서 월간 호평입니다. 2026년까지 엔비디아의 EPS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오픈 AI가 대규모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아마 이번 투자로 오픈 AI 지분율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도 좋았습니다. 애플은 사실 아이폰 17 나왔는데 네. 그다지 저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수요가 워낙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껑충 뛰고 있는데요. 애플도 오늘 4% 넘게 강세입니다. 국제 금 가격도 뛰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인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트라이 온스당 3,775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감 더해지니까 안전자산, 금 수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가운데 두 번째 산유국 이라크가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브텍사산 중진류 경우에는 배럴당 52달러대까지, 브렌트유는 배럴당 66달러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의 귀환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는데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12포인트 3,480선. 네. 코스닥도 이제 1.9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개인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84,700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소폭 하락했던 SK 하이닉스도 35만 3천 원,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장이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오름폭 계속 키워서 8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모건 스탠리가 증권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몇 달 전만 해도 반도체 겨울을 다시 한번 경고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틀렸네요, 여기. 맞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업계 저승사자다라고 이제 통칭할 정도로 부정적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 다 분위기를 싹 식여버리는 네. 역할을 해왔던 모건 스테인이가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AI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장밋빛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이제 와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종, 메모리 업종 최선호주, 가장 선호하는 주식으로 꼽았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 폭발적인 인공지능 AI 수요가 있는데요.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서 서버, 모바일 드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것이다. 이게 2026년까지 메모리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정점은 2027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했지만 그 겨울이 따뜻할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네.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종대는 86,000원에서 96,000원으로 SK 하이닉스는 무려 26만 원에서 41만 원. 고무줄처럼 이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국내 증권사 역시 앞서서 대규모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최고 11만 원까지 올리면서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모건 스테인의 극적인 전망 수정은 AI가 촉발한 새로운 기술 사이클과 더불어서 범용 메모리 제품의 이 상승세. 오히려 이제 이 워낙에 이제 이 부가가치가 높은 AI 칩에 집중하다 보니 네.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정해져 있거든요. 3사가 오히려 범용 메모리의 공급은 좀 줄이다 보니 이쪽 수요가 또 늘어나다 보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좋은 이제 긍정적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 반도체 관련 보고서 나오면 시장령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엄청 컸어요. 이제 조금씩 좀 힘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지 이게 않고. 사실은 이게 그 양치기 소년처럼 네. 계속 말을 바꾸거나 틀리거나 그러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빙산이다가 오다 겨울이다 뭐 그렇게 막 외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돌변하니까 이게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이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좀 외국계 보고서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주목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이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392원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참 취약하다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가야 맞고요. 네. 원화는 강세로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1,400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취약성을 이제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선진국보다 5배 이상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외환시장의 깊이가 굉장히 얇다. 외풍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원화가 급락하고요. 단기 금리가 오르는 등 충격이 워낙에 증폭되는 모습이 좀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통화 정책만으로 대응할 수가 있느냐,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 변동성을 낮추고 또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금리 급등을 좀 제어하는 정책 조합을 이제 제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좀 외부 충격이 와도 안정적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그리고 이제 2026년 국채의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이 그나마 이제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데 조금은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세계 7위에서 세계 9위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만약 수용했다라고 하면 달러로 전액 입금하라라는 요구를 수용했다면 우리가 정말 제2의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발언을 한 것에 이제 근거한 건데요. 한국이 이제 외환 보유액이 앞으로 이제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한 4,100억 달러 남짓인데 우리나라 GDP 대비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 기축통화국가인데 GDP 대비 31%. 대만, 우리가 경제비고 가장 많이 하는 대만은 외환보유 대비 GDP 대비 한 74%까지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을 뿐만이 아니라 국제권고기준, IMF 권고기준,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쳐서 최소 2배 정도, 9천억 달러까지 좀 확충할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외환 보유액을 늘리게 되면 막대한 이제 비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뭐 통화안정증권 이자로만도 연간 한 4조 원 가량, 정부 역시 이제 외평채 이자로 수천억 원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금융과 외환 시장이 신흥국 평균보다도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다라는 이제 사실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제 무제한 한미 통화수합부 조건을 내세운 것도 단순한 어떤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외환시장의 어떤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간병비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가족들 많이 계시는데 내년부터 이 간병비 부담이 줄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고서 재활을 하게 되면 네. 정말로 간병비는 비급여거든요. 100% 본인 부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하루에 외부 간병인을 쓰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의료적 필요가 높은 중증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2030년까지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한 6조 5천억 원 가량의 재정도 투입이 돼서 현재 전국에 있는 이제 전국의 요양병원이 한 1,400여 곳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중심 요양병원 500개를 지정을 해서 객관적인 의료 피로가 좀 있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체계까지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60만 원대에 달하는 간병비가 3분의 1 수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은 고령화 시대의 어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좀 덜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제 연결하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모였습니다. KBS 석민수, 강푸른, 이세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조금 시계를 돌려야 됩니다. 과거로. 작년 6월 정도로. 그때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기억 어떻게 생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정규 방송을 끊었었나? 왜냐면 원래 뉴스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꼭지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이제 경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긴급 발표가 있겠다 하고 이제 연결을 했던 거를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전혀 그때 아마 예고가 없었었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뭐 엠바고가 걸려 있다든지 했었겠죠. 저는 다른 부서였으니까 몰랐었던 일이고 이제 한 3분 가량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왕고래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이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이제 본인께서는 들어가시고 그때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첫 질문이 뭐였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기자들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달라 이게 첫 질문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말 뭔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발표였고 그리고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다. 그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경제적 성과와 기대 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이제 브리핑이었었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뭔가 철저한 검증 이후의 발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좀 앞섰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공감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발표를 한다고 이게 그럼 얼마나 검증이 다 끝났고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대박 났구나 산유국이구나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사실 국정브리핑 1호라고 하기에는 그 과학적인 어떤 검증이 끝나지 않았던 거가 오히려 그러면서 발표가 끝나고 오히려 더 논란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건일수록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오픈을 해야 하기 마련인데 좀 차분하게.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성만으로 지금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게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당히 불확실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단언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여러 지적이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설사 매장량이 있어도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매장량이나 포워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몇십 년 쓸 양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섣부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땅을 파서 기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정말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제 80년대생이지만 그 어릴 때 항상 하던 얘기가 석유가 몇 년이면 끝난다. 아, 그 얘기 항상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석유는 영원히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 반론도 있죠. 요즘에 뭐 보면. 산유국들이 또 새로운 유전을 또 파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바늘로 콕 찔렀을 때 튀어나오는 그런 기름만 캤다면 그 샌드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북미에서 한때 유행을 했었고 유가가 비쌀 때 그다음에 이제 셰일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샌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모래랑 섞여 있는 기름이고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그거를 캐서 그거를 씻어서 기름을 거기에서 정제해서라도 기름을 쓰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바다의 심해 한가운데 있는 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셰일가스보다도 훨씬 더 고비용일 수 있고 이걸 과연 파는 게 이제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경제성이 있는 기름인가? 그러면 이제 매장량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뭐 시추 비용, 그 다음에 현실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를 그다음 이거를 캐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이걸 캤을 시기에 이게 과연 얼마 유가가 얼마일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발표 자체는 당시에 좀 정치적인 맥락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의정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때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리더십 자체가 좀 흔들릴 때였으니까 뭐 이미 추진되고 있던 그런데 좀 뭐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마치 현실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조금 덧붙이자면은 예. 이게 왜 당시 시점이 24년도 6월이 총선이 끝난 사실 2달 뒤인데 네. 그러니까 총선 패배 뒤에 사실상 여론 심판을 받은 직후였고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동해에 막대한 자원이 있다 어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여론을 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평가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좀 소비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된 거죠.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들떠 있었고 좀 차분히 보자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애국자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 또 잠깐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1년 3개월이 흐른 지금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뭐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까? 뭐 실제로 해수 가능한 이제 가스 포화도가 뭐 70% 정도는 있지 않겠냐 최대 뭐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6.3%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건데요. 사실 이번에 그 발표가 최종이지만 한 번 그 1차 체험 참 시추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이거는 너무 이거 생산성이 없는데 이거 하고 그냥 아예 덮어버렸었거든요. 시추공을. 근데 그때도 이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이번에 아예 정말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묻지까지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요게 좀 뉴스가 헷갈리는 게 해외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도 동해 쪽에서 심해 가스전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계획은 계속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왕고래 이세준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끝난 게 맞는데 이게 사실 그게 대왕고래란 이름도 이게 지질어도 구조 모양이 고래 모양 같다를 붙여진 이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래 모양이라 그래서 대왕고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였거든요. 그 구역은 경제성이 확보하지 못해서 끝난 건데 나머지 6개는 탐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미국 글로벌 기업 뭐 페트롤리움이나 엑선모빌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 봐서는 나머지도 분명히 진행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런 자원 개발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소비가 돼서 그렇지만 이게 여러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좀 앞으로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진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아닐 경우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정치적 활용하지 않고 또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가운 눈치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나머지 6개의 시추들을 진행해 보면서 좀 경제성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대왕고래라는 후보지는 탈락을 했지만 다른 후보지는 모두를 다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외국 자본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보시는 시각이 좀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미국이 일본과 우리가 협상하면서 알래스카 LNG 그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 만드는데도 돈을 투자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국가의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로 콕 찔러서 나오는 유전이면 그냥 국가가 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채굴 비용 이전에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석유공사 같은 데서 자체 자본으로 했다가 뭐 실패하면 공기업 하나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투자를 좀 받는 게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분산을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리스크를 또 분산할 필요는 계속해서 있는 거고 이게 또 자원개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또 어쩔 수도 없는 걸 테고요. 근데 이제 지난 이야기를 조금 더 약간만 하나만 더 하자면 이게 그냥 경제성 없으니까 에이, 덮어버립시다라고 하기에는 당시에 좀 떠들썩했던 여론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반면에서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산유옥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또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뭐 양측 다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 보면은 그 절차나 이런 방식적인 면에서 좀 잘못됐다는 면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거를 최초에 이거 가능성 있다라고 한 게 미국 액트지오라는 업체인데 네. 사실 그게 지금 석유공사는 보면은 이게 이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이게 체납이어가지고 사실상 세금 체납도 했던 업체다. 네, 뭐 그런 소규모다. 막 이런 확인이 예.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석유공사 대한고래 프로젝트 담당자가 그 성과급 300%를 받았다거나 뭐 성과 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게 지금 석유공사가 지금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대한고래마저도 지금 실패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보면서 국민들 중에 좀 수긍할 만한 사람들이 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책임이 있다면 성민수 기자. 뭐 정치적인 책임이야 또 차치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한번 줬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게 상한가를 갔었나요? 예. 급등했었죠. 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가스공사가 갑자기 주식이 급등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잘못된 소통 방식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과열되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참 안 된 일이죠.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자원 개발과 관련된 소통을 뭐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은 적어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뭐 우리가 뭐 좋은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지 또는 해외에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걸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이 시장이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좀 이 소통을 잘 해야겠죠. 그러게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논쟁이 너무 또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시작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경제 문제는 또 정치랑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또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뭐 죄송합니다. 투명했다면 강푸른 기자. 뭐 그렇게 정치적인 공격도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게 뭐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사실 자원 개발이 정말 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러니까 했느냐고 뭐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때 산업부와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이걸 추진할 때 정확한 이 수치나 그 추정 근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 뭐 어떻게 해서 이 확률이 나왔는지 이런 걸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뭐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그 동해 유전 뭐 가스전, 시추 탐사 개발 역사가 거의 50년 가깝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큰 거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는 계속 뭔가 노력을 이 지역에서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포항 앞바다 뭐 주민들 인터뷰 이런 걸 그때 막 엄청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언론에서. 근데 그분들은 워낙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시큰둥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는 별 기대 안 해.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이제 오래된 역사여서. 어디 한두 번이냐 막 네네네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50년 정도 전부터 탐사를 했는데 98년도에 그 상업성을 좀 확인해서 또 한 곳에 그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그 국내 한 곳의 석유 자원 생산 시설이 운영이 돼서 4,500만 배럴의 석유 가스가 생산됐고 그러면서 뭐 17년 동안 매출이 2조 6천억 원, 뭐 순이익이 2조 4천억 원 기록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 자립 가능성, 그다음에 해양 수출과 생산 기술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뭐 이런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는 중이죠. 네. 60년대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 예산도 있고 석유공사라는 그 기관도 있고 충분히 이제 그 기관에서 잘 조용히 하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뭐 석유공사에서 뭐 이렇게 성과급도 받고 어쨌다더라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마치 뭐 낙인이 찍혀가지고 하면 안 될 일처럼 돼버리면 또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겠죠. 뭐 그 특히나 이제 에너지 분야가 좀 그런 일이 많았는데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좀 누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좀 유지를 시켜 나가야겠죠.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유전이 발견될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라는 건 이미 또 우리가 학습된 결과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또 도전은 계속해서 해야 하겠고 사실 뭐 요즘에 인공지능 뭐 AI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만 뭐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라도 제일 많이 필요한 게 GPU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 전력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에너지 안보는 사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데는 사실은 이거는 이견은 없을 거예요. 다만 네. 이제 그 비용, 투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률은 낮아지는데 막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은 또 되게 씁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고요. 오징어 명태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광구 이름일 될 텐데 어찌되든 이제 해양 생물들 이름을 또 붙이는 게 관례이기도 하고 글쎄요. 앞으로는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접해야 될까요? 대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천연가스 자금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는 LNG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강대국들의 어떤 정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그 에너지 물가는 폭등을 이미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왔죠. 그러니까 분명히 동해에서의 어떤 그런 자원 개발을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설사 경제성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파봐야 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이런 데 소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요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세준 기자 말대로 우리는 그 LNG 액화시켜서 배에 싣고 오는 방법밖에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뭐 그 대규모로 계약해서 뭐 특정 공구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마다 사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눈탱이 너무 좁은 영어 쓰시려고. 바가지를 치기 너무 좋은 상대인 거죠. 우리한테 안 사가면 너네 어디서 살 건데 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자원 개발을 해서 좀 대안적으로 뭐 일시적으로라도 뭐 가스를 좀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협상력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협상력이 상승하고 우리 이 가스를 완전 100% 대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가스를 좀 싸게 살 수 있고 비쌀 때는 우리 걸 더 캐서 쓸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한 2년 전에 떠올려 보면 그때 가스요금 뭐 너무 가스비 폭탄 난방비 폭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스비 못 올리게 하고 그때는 또 가스공사가 되게 부패한 그 공기업처럼 낙인 찍혀가지고 너네가 부패해서 지금 가스비가 폭탄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조용히 계속 자원개발 시도는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에너지 비용은 또 꾸준히 낮춰야 되겠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앞에서 성민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가의 협상력도 높여야 되겠고 다양하게 이거는 또 길게 보고 계속 가야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논쟁이 없을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겪어본 게 있으니까 이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좀 국민들이 좀 지혜롭게 뭉쳤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아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전후 뭐 지지율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PD님이 찾아주셨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조사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였네요. 24년도 4월 1일에서 5일 사이 조사 때는 37.3% 총선 전에. 근데 그 이후에 24년 5월 27일부터 31일 조사 때는 30.6%. 그러니까 37.3에서 30.6%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었다라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대왕고래 발표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까지였고요. 요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데이터에 지금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두 글자 정답입니다. 이게 방문을 하려는 상대국 정부가 입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일종의 허가증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전문직 인력 미국에 입국하려면 10만 달러를 내라. 1억 4천만 원을 내라. 이게 기존보다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가는 이것 발급 수수료도 2배 올린다라고 밝혔죠. 또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이것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더 많이 오게 해서 내수 경기도 조금 더 살려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요. 출입국 문턱을 조정하는 제도로 쓰이기도 하죠. 이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김완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권이라고 답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권은 여행자의 신분증 개념이고 이것은 그 나라가 들어와도 좋다라고 허가하는 허가증 개념입니다. 좀 다르죠? 3558님이 미국으로 가는 마음을 비우자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이한기님 부처님의 사랑은 자비입니다. 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한 두세 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힌트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1188님. 제가 아내 몰래 조금씩 모아둔 비자금을 책 속에 잘 숨겨놔서 말 못하고 꼭 써야 할 곳에 쓰고 있습니다. 라고 1188님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566님은 저희 남편은요. 날짜 지난 이라크 이것이 여권에 딱 붙어 있어서 아직도 미국 여행을 못 간답니다. 라고. 미국에서 더 까다롭게 본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 이것도 되게 또 그 나라에선 중요하게 본다고 하죠. 자, 그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36님 정답 맞춰주셨는데 오늘도 김대호님의 멋진 목소리 들으며 출근합니다라고. 근데 탈락. 성공예감 김대호입니다가 아니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우실 때까지 1939님이 외우실 때까지 말씀드려야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 여의도에서 화려한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건데 불꽃축제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또 화제가 됩니다. 혹시 기자분들 여기 KBS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불꽃축제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가서? 저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명당 거실에서 TV로 보고 있습니다. TV로. 네, 저도 사람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한 번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 근데 이때가 저 대학생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때가 약간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한강 너머에 있어서 학교 높은 건물에 가면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시험 공부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복도나 창가에서 학교가 같이 좋은 봤던, 곳에 있었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성민수 기자는요? 저는 원래 저도 사람 많은데 싫어해서 안 가다가 예. 최근에 이제 아이 때문에 아이가 한번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래도 애랑 이렇게 애 목마를 태워서 좀 볼 수 있는 자리에 낑겨서라도 한번 나가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작년에 보니까 친구가 뭐 아침에 그 동네에 이제 공원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 자리에 그 돗자리를 깔려면 한 9시에 가서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이요? 네, 오전 9시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당번을 서자는데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서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자리 잡기 아르바이트도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여의도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장 많이 쓰시는 그
어플을 앱을 켜면 그게 지금 굉장히 주르륵 뜹니다. 자리 잡기 알바 아니면 어차피 가실 분 옆자리를 뭐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럼 뭐 사례금을 드리겠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당일에 들어가면 당일에 그 이제 채소 마켓에 들어가면 네. 막 그 지금 옆자리 드린다고 그런 게 막 올라오는데 보면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10만 지금 원씩 제 나와요. 옆자리 드립니다. 네. 갑자기 뭐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초단기 렌트업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네. 내가 한나절 동안 누워 있겠습니다. 네. 저녁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료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 불꽃축제가 보이는 그 레스토랑, 뭐 식당, 카페 이용료도 엄청나게 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꽃축제는 그 식당이나 호텔이 여는 게 아닌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조사하고 놀랐는데 뭐 1박에 1,3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스위트룸이고 원래 객실이 뭐 한 6, 700 하나 봐요. 원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2배가 비싸진 건데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기는 맞죠. 또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수요가 누군가는 있다. 예, 구매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창문에서 불꽃이 보이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말도 못하게 프리미엄이 있고 심지어는 이거를 보러 이제 여의도에 오는 그 지역에서 올라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냥 여의도에 있는 호텔들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엄청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뭐 1박에 거의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정도 줘야지 빈 방을 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제 구하기 좀 힘든 상황. 좀 지금 엄청난 불경기라고 하고 식당도 장사가 안 되고 호텔들도 좀 이렇게 공실률이 높을 텐데 사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오니까 더 좀 가격을 올려서 이날이라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단면이죠. 뭐 그 값을 몇 배로 올려도 수요는 있다.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니까요. 2867님이 불꽃놀이 전문 TV 채널 하나 해보세요. 하루만. 그 웬만한 너튜브 채널로 다들 중계를 하더라고요. 또 한화그룹에서도 또 중계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바일이나 뭐 TV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굳이 그 큰 돈을 내면서 내가 거기 가서 봐야 하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심리일까요? 그 사람 많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한나절 동안 열심히 자리를 잡아서까지 보시려는 분들.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비판받을 수 있는 생각이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그런 사회 실험 같은 거 하나 해보고 싶어요. 불꽃놀이를 합니다. 축제 다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핸드폰 촬영 금지. 핸드폰 사용 아예 못해. 인스타 업로드 못해.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똑같이 과연 올 것이냐.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어쨌든 거기에 찍고 남기고. 내가 거기 갔다 왔다라는 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실제로 뭐 불꽃놀이를 즐기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네. 워낙 이게 지금 너무 막 입소문이 붙고 이러면서 정말 가기 힘든 그런 자리가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하나에서 2000년부터 하고 있는 이제 무료 행사고 모두를 위해서 개방된 어떻게 보면 공공을 위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마다 뭐 지금 가격 거품이 얼마라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간 그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사람들한테 뭐 굉장히 비싼 무슨 오마카세 식당, 뭐 미슐랭 스타 뭐 레스토랑 이런 데를 가봤다 인증하려는 것처럼 좀 그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증 심리.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잠깐 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저 끝에서 잠깐 서서 보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내가 핸드폰 그러니까 너튜브로 중계되는 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현장을 보고 왜냐면 저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어. 그러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랑 뭐가 다르지? 화양 냄새만 맡는 게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김외숙님이 진주 유등 축제 부산 불꽃축제 이런 지역 축제 빼먹는 얄미운 서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1월에는 부산에서 불꽃축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도 좋죠. 그리고 2081님 불꽃축제 갈 때는요 맥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정말 고통입니다. 구경 다 끝나고 드세요 이렇게 또 팁을 알려주셨고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불꽃축제 이게 환경오염 도 좀 많이 끼친다면서요. 일단 당장 그 많은 폭죽이 터지니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와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있을 것이고 화약 냄새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음도 그렇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인파가 몰리다 보면은 그들이 떠난 자리에 그 쌓인 쓰레기. 문제는 매년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시민 의식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언론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 화약 냄새를 좀 좋아해서 아 그래요? 그거는 좀 황 타는 냄새를 좀 좋아하긴 아, 하는데요. 그게 특이하게도 그 왜 휘발유 냄새 같은 게 좋다라고 아, 느끼는 네네.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좋아합니다. 어. 그 냄새. 스카치 테이프 뜯어서 나는 냄새 이런 거 그 좋아해요. 예전에 그 곽재식 작가님하고도 우리 과학 이야기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환경오염 문제는 있다라는 거고. 사람이 모이면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 사회부 근무를 이날 서면 루틴으로 하는 게 일단 뒷자리. 불꽃놀이 현장 가서 그 9시에 중계 한번 하고 보통 당연히 주말이니까 주말에 이제 중계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스케치해서 또 야근자가 가서 그 쓰레기 치우는 거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뉴스 만들거든요. 거의 루틴처럼 하는데 사실 뭐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잘 치우긴 해요. 서울시가 뭐 워낙 이런 뭐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를 잘하기는 하지만 물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탄소 배출이 크고 그 다음에 불꽃이 터질 때에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냐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이렇게 대형 불꽃 축제에서는 중소도시에서 하루 동안 이동하는 그 양의 탄소가 나올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난 탄소 배출. 그리고 탄소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구를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그때 이제 새들도 굉장히 많이 죽는데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저 불꽃놀이를 가진 않고 그때 이제 마포 신촌 이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당 앞에 새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진짜로 저는 이제 기사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거기가 신촌이니까 한강 불꽃놀이 구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새들이 놀라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봤거든요. 실제로 뭐 갈라파고스나 이런 데서는 불꽃놀이 같은 거를 했다가 거기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니까 거기 뭐 지역 뭐 정책 담당자가 뭐 해고가 됐다고 했다 뭐 그런 걸 보기도 했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좀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불꽃놀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론식으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유인숙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유명 등산복 브랜드가 히말라야에서 대형 폭죽쇼 벌였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 자연환경 또 우리가 한번 망치면은 복구하기도 힘드니까요. 조심해야 되겠고 한화그룹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한화그룹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매년 불꽃축제 비용만 100억 원 가까이 돈이 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한화라는 회사는 모태가 한국화약이죠. 그렇죠. 그 화약을 만들던 회사니까 아무래도 좀 그 그룹의 그 뿌리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이죠. 사실 하나그룹이 이걸로 뭐 돈을 엄청나게 해마다 많이 써왔고 작년부터인가 그 자리를 이제 유료화해서 좌석을 팔기는 하지만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점을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애가 뭐 아빠 불꽃놀이 정말 좋았어라고 가끔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일종의 추억이죠. 네.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하던 건데 방금 강푸른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새가 죽거나 아니면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불꽃놀이가 너무 뭐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좀 이런 해가 좀 있었어라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또 뭐 하나그룹에서도 뭐 드론쇼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좀 하나 입장에서도 이게 뭐 그룹의 역사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일종의 시민들한테 주는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 아닌가. 그 하나그룹에서도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이런 걸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화약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이거를 당장 드론쇼로 바꾸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그 회사를 또 홍보하는 일종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한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그 지배 구조를 주목하시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3명의 아들들이 있고 현재 어디까지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버스가 떠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미 그 승계 구도가 너무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아버지 김승현 회장에서 그 첫째인 김동관 부회장이 방위산업과 화학 이쪽 그룹의 주력 산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둘째인 김동원이죠. 네. 그 김동원이 이제 보험사와 금융사들을 가져가고 셋째가 이제 백화점과 호텔 뭐 이런 걸 가져가는 식으로 구도가 형성돼 있고 이렇게 구도를 형성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작업이 있었죠. 그룹의 전산 회사를 통해서 그 뭐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그 지분 가치를 부풀리고 그룹의 다른 회사들과 합병을 하고 또 다시 분할을 하고 합병을 하고 분할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가 가진 지분의 가치보다 아들들이 가진 지분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한 10년 넘게 해왔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공정위에서도 그때 일감 몰아주기 전산 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좀 제재를 해보려고 했으나 뭐 증거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전산의 전산 서비스의 적정가는 얼마인가 이런 논란을 낳으면서 결국에 제재에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좀 지금은 좀 떠난 버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 온 건 아닐 겁니다. 그 최소한 10수년에 이어서 준비를 해온 거고 그게 이제는 또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거. 한화그룹에 대해서도 잠깐 좀 짚어봤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KBS 석민수, 강푸른,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2부로 갑니다. 2부에는 창업 트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시대에 창업을 할 때 소자본으로 하는 건 괜찮을까요? 거기에도 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창업 방법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